안녕하세요. 저는 샤인CNC 최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비임상 실험 중에서 동물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비임상 동물 실험 전략은 먼저 올바른 실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실험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실험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계획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동물 모델이 있는데 그 최적화 동물 모델, 이 질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체 영상 등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분석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그 임상 동물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를 임상 실험에 매삽할 때 지금 현재 그 임상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생체 영상 등 최신 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어 해석과 외삽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체 영상 등 어 기존의 동물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존에 증명된 평가 방법, 주로 그 조직병리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런 방법과 새로운 방법 등의 비교, 그리고 상관도를 측정한 다음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평가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전임상 실험 또는 비임상 실험이 임상 실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동물 실험 디자인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선은 가치 있는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 실험이라는 것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실험 결과가 가치 있는 이런 결과가 도출돼야 될 것이고요. 그 결과의 올바른 적용과 해석을 위해서도 동물 실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히 시간, 인원, 동물, 시약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미리 그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계획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올바르게 디자인된 동물 실험은 재현 가능한 실험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동물 실험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선은 그 실험했던 것이 전부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과 시간이 낭비가 되고 또 재현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험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biological insight, logic, common sense planning, appreciation of statistics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 biological insight는 올바른 실험 목적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logic은 그 시험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가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이고요. common sense는 이런 가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또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 그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플래닝은 이제 최적화된 실험 수행을 계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결과 분석과 통계 분석을 사전에 염두에 둔 계획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디자인은 그 균형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당연히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윤리적인 실험은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 비용이 낭비될 수 있겠지만은 그 오히려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윤리적인 실험은 그 코스트를 아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감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아이디얼 데이터, 즉 이상적 데이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의 균형감을 가지고
디자인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동물 실험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좀 써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생물학적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파라미터를 규정할 수 없고 항상 상관관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관관계를 보는 그 비교 대상인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을 때 소위 그 트리트먼트 그룹, 그 실험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조군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적합한 대조군 없이 실험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험의 변수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생체 구조에 대해서 생체 구조에서 나오는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그 싱글셀을 기초로 한 세포 단위의 실험과 그리고 인비보, 즉 오르가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또는 그 세포가 모여 있는 장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 등 이 실험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실험 조건은 우리가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 실험에 정해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조건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변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 분석은 실험 결과의 분석과 해석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생물학적 실험은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통상 3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충분한 반복 실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분하다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 반복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정도의 충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컨트롤이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대조군과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험군의 임의적 배치가 있는데,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올바른 실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불확실성하고 편견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요. 그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디자인의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올바른 실험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1 번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 목적에 따라서 실험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측정 대상 및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변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실험 단위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N수라고 부르게 되는 그 수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먼저 그 실험 단위라든가 실험의 규모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실험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 디자인을 그다음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방법에 대한 것을 계획했다면은 결과 분석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의성 구간 및 유의성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동물 실험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험의 대상, 가설, 그리고 실험 단위의 설정뿐만 아니라 수행 계획, 그리고 결과 분석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한꺼번에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맨 끝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하나하나 인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 실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명확한 동물 실험의 목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관련된 논문이 출판된 경우가 있었는데, 2009년 논문입니다만,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 논문 5편 중에 1 편이 명확한 실험 목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또 특히 우리가 과제를 인제 신청하면서 그 논리를 먼저 세우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 정부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한 다음에 출판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따로 인제 그 샘플링을 했을 때도 271 개의 페이퍼 중에 20개 중에 하나는 "명확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 논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실험 목적이 있어야만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실험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 실험에 대한 목적이 어떤 식으로 인제 기술돼야 되는가라는 개념을 인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 보면은 그 근위 근위세뇨간의 그 생리학적 부분을 조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명확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방법만 제시하는, 특히 시신경을 이제 절단이라는 어 실험의 방법만 있고 이 실험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To cure cancer라고 하면은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어떤 암인지, 또 치료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목표로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실험 목적으로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에 보시면 어떤 컴파운드의 토क्식 이펙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대상 화합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험 목적에서 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하다 볼 수는 없지만은 '실험 목적으로서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설을 "카페인이 심장 세포에 해를 준다."라는 가설을 테스트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심장 세포도 카디오마요사이트인지 아니면은 퍼킨즈 파이버에 들어가는 그런 세포인지 심방 세포인지 심실 세포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심장 세포라는 대상이 있고요. 또 시험할 수 있는 물질 카페인이 있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단위는 원문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좀 왜곡될 것 같아서 그대로 갖고 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측정될 수 있는 바이올로지컬 매티리얼이고, 이게 아 실험적인 처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아틀라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xperimental Design CD라고 하는 저서에서도 그 처치군,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인데 더 디자인 오브 애니멀 익스페리먼트에서도 랜덤하게 트리트먼트 했을 때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단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험 단위는 임의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임의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그 각각의 실험 단위가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험 단위마다 다른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그런 단위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실험 단위를 정의를 먼저 해야 그 N수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는 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동물의 어떤 세포를 풀링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팬크레아틱 아일렛 같은 것을 저희가 풀링해서 쓴다라고 하면, 한 번 실험할 때 통상 한 군에 그 3 마리의 마우스로부터 팬크레아틱 아일렛을 수집해서 풀링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험 단위의 수가 3이 아니라 1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포 실험할 때도 어떤 플레이트 개념으로서 N수가 단위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은, 패치 클램프 같은 전기 생리학적 실험에서는 싱글셀 단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된 세포의 개수가 실험 단위의 수가 될 수도 있고,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 전체가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실험자가 규정한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실험 단위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험 디자인 용어 중에 replic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반복이라든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실제 가지고 있는 뜻이 실험에서 각 반복이 독립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 또는 관찰의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험의 오류 또는 반응의 다양성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혼동될 수 있는 게 precise라는 개념하고 accuracy인데요. 이거 이것을 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도라고 정확성이라고 인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precise는 정밀도라고 번역을 해 왔습니다. 이 precise는 그 무작위 배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또는 군당 동물수가 늘어나면 반복될 수 있는 그 단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accuracy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값에 대한 근접성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인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 어큐리티하지 그 어큐리트하고 그다음에 프리사이즈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표적에 표적이 인제 관역 표적에 인제 전부 그 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아이디어란 결과가 될 텐데요. 프리사이즈하지만 inaccurate한 경우가 있는데 관역에선 벗어나 있지만은 그 점들이 상당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으로 이렇게 실험의 결과로서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 실험을 하지만은 그 비슷한 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서 '이것이 실제 값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값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스테믹 에러라 그래서 그 실험의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자인에 따라서 인제 방법이라든가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잘못됐을 때 그 시스테믹 에러가 생겨서 그 실험이 정밀했지만 실제 값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인 imprecise 하지만은 accurate한 그런 경우에는 그 점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결과값이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은 실제 값을 반영하는 값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reproducibility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그 실험의 그 능숙도라든가 아니면 실험에 대한 능숙도라든가 아니면 수행에 어떤 오차가 생겨 가지고 결과값이 인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프리사이즈하고 어큐리트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프리사이즈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또 그 실험의 단위의 규모를 늘려 가지고 그러면서 에러버를 작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인제 그 프리사이즈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그 시스테믹하게도 그 바른 그 실험 디자인이 실험이 디자인되고 또 수행이 되어서 어큐리티한 그런 결과값을 산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어스는 인제 우리가 편견이라고 보통 어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연속적인 측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왜곡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트리트먼트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결정된 실험 조건인데 이건 저희가 디자인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방법 자체가 소위 말해서 어떤 컨트롤을 정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위에 말씀드렸던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 배치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생물학적 단위라든가 측정 과정의 고유한 차이가 실험 조건에 반응에 동일한 영향을 주게 만들어서 시스테믹한 에러를 줄이고 즉 어큐레시를 증가시키고 바이어스를 줄이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족은 그 컨트롤을 설정하는 것은 트리트먼트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실험 결과로부터 유효한 추론을 허용하고 어 저희가 그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또 concurrent 컨트롤이라고 해서 지금 실험군 안에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또 historical control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시험계에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제 실험해 온 역사적 데이터를 이제 대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제 대조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처리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어 특히 그 수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골다공증 모델을 만들 때 저희가 오버렉토미, 즉 난소 제거술을 하게 되는데, 난소 제거를 하는 경우에 난소 제거를 위해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이 절개하고 그 저희가 처치하는, 다시 그 슈터하는 그런 것들을 어 난소 제거만 빼고 그 목 컨트롤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인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비크를 넣지만은 그 네거티브 컨트롤로 비클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비클조차도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군, 이런 것들을 중요 요인들을 인제 제외하게 되면서 그 어떤 처치에, 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컨트롤을 만들게 됩니다. 어 저는 그 "올바른 동물 실험 디자인은 윤리적인 동물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비윤리적인 것은 잘못된 실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꾸로 "잘못된 디자인은 비윤리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적인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된 3R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인제 첫 번째가 리플레이스먼트, '동물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체 방법이 있으면 대체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리덕션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고, 리파인먼트는 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의 풍부화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3R 원칙에 덧붙여서 responsibility, 즉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그 동물 실험을 디자인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제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이 비용과 그 편익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일단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고통 상태에서 생리학적 반응이 그 실제 생리학적 반응과는 그 데이터 질과 일관성에서 저하될 수 있어서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돼서, 소위 말해서 그 변수의 증가로 인한 재현성이 저하돼서 이 실험이 가치 있는 실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복지를 생각한, 또 윤리적인 방법을 통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때까지 말한 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험 기간을 시험 기관을 그 선택하시거나, 또는 그 시험을 직접 인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물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번식을 통해서 실험 개체들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인제 동물 생산 기업으로부터 수송을 받게 되는데, 그 한란사 조사에 따르면은 수송 이후에 그 활동 패턴이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됐다가 3일 후에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순화 기간이라고 해서 통상 일 주일에 대한 일 주일 정도의 적응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인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생리학적 반응을 어 그 레스팅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제 실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활동과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활동 시간이 이들의 활동 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험동물의 혈압 상승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물 같은 비글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사람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활동의 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장박동이 증가한다든가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게 그 실험자가 어떤 친화력 있는 또 그 동물을 그 훈련받은 대로 다루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육 공간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과밀 사육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심혈관계 질환이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 이 그 외에 그 이른 이유라든가 보정, 실험 과정, 안락사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R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물 사용이 필수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필수적이라고 하면은 어 필수 필수적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엑스비브라고 해서 인제 장기나 조직을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요. 필수적이다라고 인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통계적으로 충분하게, 하지만은 낭비가 되지 않게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실험 디자인을 인제 최적화한다라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 상태라든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신뢰도 상승이라든가 동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험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인브레드로 생산된 그 마우스 뭐 이런 경우에도 유전적으로는 거의 같지만은 개체차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체에 따른 건강 상태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내가 꼭 반드시 인제 어 결과를 산출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협력을 통해서 실험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만 실험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동물의 조직이라든가 최저가 동물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어 동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동물의 재사용도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재사용은 그전에 실험을 어떤 것들을 수행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리파이먼트인데요. 리파이먼트의 인제 reliability를 제가 플러스라고 해 놓은 것은, 이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동물 실험의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렇게 써 놓은 것이고요. 실험 동물의 5가지, 그러니까 discomfort, pain, anxiety, fear, distress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생리학적인 반응도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서 이 리파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성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제 반응을 심박수, 혈압, 체온, 면역 반응, 어떤 그 혈액 생화적 지표, 뇌 반응, 번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실험을 인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 죽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실험들이 예전부터 많았고요. 어 그러나 그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죽음까지 이르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그전에, 죽음 이전에 종료할 수 있으면은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제 이론이 되었고요. 그래서 종료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인제 severity cutoff라는 방법이 있고, objective achieved endpoint, objective cannot be achieved endpoint, 이렇게 3 개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존율 실험 같은 경우에 죽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인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은 그 심각도에 따라서 인제 끝낼 수 있는, 모리번드 상태까지 가면은 끝내는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실험 디자인에 인제 반영해서 엔드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존율 실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닌 경우에는 그 objective achieved endpoint를 잡아서 실험 목적이 끝나면 실험 목적이 도달하게 되면은 종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는 실험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엔드 포인트로 잡아서 실험을 종료하는 이런 종료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마우스들인데요. 마우스들이 어떤 사진에서는 건강해 보이고 어떤 사진에서는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이런 걸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자들은 구분을 아주 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얘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다.' 이 엔드 포인트를 미리 설정해 놓은 엔드 포인트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는 이제 기후적 요인, 온도, 습도, 풍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리화학적 요인에는 환기 분진, 취기, 소음, 조도 등이 있습니다. 주거적 요인도 있고 영양, 특히 이제 사료나 물 등이 있고요. 생물학적 요인은 동종 동물 요인은 케이지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순위 때문에 경쟁, 수용 밀도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종 동물 요인은 미생물이라든가 미생물 감염이라든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GLP 기관에서 주로 쓰는 기준인데요. 온도는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도로 잡습니다. 근데 허용치를 괄호에 있는 것처럼 20 도에서 26도 이렇게 주로 잡고 있는데요. 그 목표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 시설을 인제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허용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미리 설정해 놓는 구간을 뜻하게 됩니다. 운동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구간이 좀 넓습니다만 그 상대 습도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10%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 요즘에는 그 개별 환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좀 환기수가 이거랑 다를 수 있는데 건물 전체 그 방 전체에 대한 환기 횟수는 시간당 10 에서 15 회로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류라고 하는 것이 인제 바람을 느끼는 것인데 이 바람을 동물들이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류 속도도 인제 정해 놨고요. 기압이라든가 분진, 그다음에 낙하세균 이런 것들을 인제 설정해 놨습니다. 취기는 주로 암모니아를 20 ppm 이하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조도는 150 에서 300 룩스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알비노 동물이 많기 때문에 150 룩스 정도면 약간 심지만 그 정도 될 텐데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음이 60 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음과 같이 오는 것이 진동입니다. 최근에 인제 진동 문제도 인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시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매일 측정하는 거, 분기별로 측정하는 거, 수시로 하는 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빠르게 인제 보여드리면은 온습도는 매일 측정을 합니다. 특히 그 GLP 기관에서는 이게 온습도가 누적되는 데이터로 되는 저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보조적으로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건물 자체가 인제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차압, 기류, 환기 횟수 이런 것들은 매일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를테면 매달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하균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블러드 아가라든가 아니면은 선택 배지 등을 사용해서 인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수시로 인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도도도 역시 수시 측정입니다. 소음도 수시 측정으로 인제 기록으로 남게 돼 있고요. 실험 동물에 이제 공급되는 음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 검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먹는 물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